박재용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일단 금요일 저녁 때 이렇게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참여자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재용 큐레이터이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김성욱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밍 디렉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차재민 작가 그리고 정은석 작가입니다. 네, 박수를 칠까요? 제 프로젝트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고 토크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민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탈리콜 프로젝트는 부제를 2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토탈리콜, 기록하는 미술, 기억하는 영화관,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기록하는 영화, 기억하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전시와 상영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작품들 중에 일부 작품은 미술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고 이제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다른 전시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것을 상영회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나 리플렛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크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차례 토크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작품을 특히 전시에서도 선보이고 극장에서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재민 작가의 마지막으로 보셨던 트로트 트리오 왈츠라든지 아니면 정윤석 작가의 별들의 고향 스크리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술관 전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영상원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전시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같은 작업을 미술관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것 2개의 차이를 약간 직접 느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고요. 이런 얘기를 좀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김성욱 선생님 저희가 사전에 오늘 어떤 얘기들을 진행할지 조금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차재민 작가 그리고 정윤석 작가 작업을 미리 보시고 영화 평론가 혹은 극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 혹은 인상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대답을 주신 게 제가 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주셨는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작업 속에 나오는 공간과 장소들, 특히 각각의 작업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장소들이 어떤 나름의 사전의 역사가 있던 곳들, 이를테면 정윤석 작가의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기무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차재민 작가의 포그 앤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송도라는 특정한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다. 영화라는 곳들도 영화라는 매체도 결국은 장소나 공간 같은 것들을 전제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비디오 작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관객분들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극장에서도 보면 좀 잘 이해가 될까 싶었는데 역시 아니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제안을 받았을 때 저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보다는 이런 다른 기회를 맛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심으로 어쨌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영화라는 글쎄요, 미술이나 혹은 조형예술 작업을 하면서 이런 전시나 혹은 이런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영화라고 부르는 것의 장소에서 외국인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 통설적인 의미의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거기서 좀 비슷한데
낯선 언어고, 그래서 의미를 파악되기보다는 그 말의 음조나 어떤 율동, 리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모르면 거기서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 포르투갈어가 그 어떤 낯선 음조랄까요? 말의 리듬 뭐 이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되는데, 제가 두 분의 작품을 사전적으로 한번 보고 오늘 극장에서도 다시 봤는데 외국어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레오스 카락스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영화라는 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낯선 장소를 여행하는 여행자 혹은 언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걸 말했으면 또 진정한 의미에서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받았던 이제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에게 좀 듣고 싶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나 이제 장소 같은 건데요. 물론 이제 통상적인 의미에서 영화라는 것은 뭐 이야기도 있고 사람들, 인물들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이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은 영화라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라는 것 자체는 공간을 창조하거나 혹은 공간을 발견하거나 혹은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시간 예술이기보다는 공간 예술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작품을 봤을 때 저는 먼저 이제 공간이나 장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두 분이 사실은 미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영화들과 조금 다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장소들을 창조하거나 만들어간다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그 두 분의 어떤 영상을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놓여져 있는 장소가 가장 크게 먼저 눈에 들어왔고, 어쨌든 도시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죠. 근데 사실 두 분의 작업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 같이 틀게 됐기 때문에 두 분의 영화들 안에서 그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대단히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지대들, 그 말하자면 텅 빈 어떤 장소들 같은 곳,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공허하거나 혹은 무언가 어떤 개발에 의해서 소진되어진 장소들, 혹은 아직까지 무언가로 이렇게 변경되지 않은 장소들, 그러니까 그런 장소들에 대한 감각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사실 이중적인 의미에서 부재성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나서 남겨져 있는 어떤 빈터 같은 느낌일까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어있는 지대,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혹은 아직 무언가로 변경되지 않은 그러한 공간, 그런 장소들에 카메라가 가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석 작가의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김사란 투어에서 설치됐던 작품으로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렌 나이트나 먼지들 같은 경우도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차지민 작가의 안개와 연기는 송도라는 공간을 갖고 있고, 트로트, 트리오, 왈츠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들인데, 이 장소들은 달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들을 적절하게 찾지 못해서 그냥 어떤 폐허의 공간 혹은 소진된 공간 이런 생각들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에 주목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작가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영상이라는 작업을 해나갈 때 영상이라는 매체가 특별히 이런 공간들을 찍고 공간들 안에서 작업을 해나갈 때 뭔가 영상의 어떤 특별함이라는 것이 이런 장소들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혹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유용한 매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들이 좀 영상을 보면서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장소를 선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학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윤리적인 시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장소들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절박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됐습니다. 사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가능한 장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장소들은 공동적으로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의 극명화라고 치자면 인간들이 거의 부재한 장소이거나 인간들의 영역이 아직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것 말하자면 대단히 침묵의 장소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정유석 작가의 사이렌 나이트라든가 먼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침묵의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침묵의 사이트의 어떤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흥미롭게 보게 됐습니다. 차재민 작가의 작품에서는 뭔가 그것과 좀 대비적으로 인간적인 움직임들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하나의 공간들, 도시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런 운동의 감각이 여러 가지 차원의 물리적인 움직임들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인간적인 움직임이 인간의 몸의 그 돌아다니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대단히 특별하게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 움직임의 감각이 인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동물적이나 곤충적인 느낌들이 강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와 크로마키 같은 경우라면 그 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맨 마지막에 문제가 나갈 때 그건 마치 거미가 이 동네 거미줄을 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 송도를 배경으로 했던 안경 연기 같은 경우에서의 탭댄스로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의 경우도 사실상 하나의 예술적인 유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공간의 주변을 계속 맴돌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떤 굉장히 이상한 불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불황자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저는 어쨌든 동물이나 곤충적인 움직임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트리오 왈츠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짤막한 소개를 해서 봤을 때는 3에 대한 어떤 숫자성이 있었는데 저는 이 공간을 움직여가는 이 세 사람의 무리들은 이렇게 뭔가 비유를 들자면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들레즈가 소진된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랄까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들과 거기에 따른 그 장소를 담아내는 방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리들과 그 다음에 인간 혹은 물리적인 움직임들을 이 공간 주변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이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두 분에게 있어서 이런 장소들을 선택하는 어떤 특별한 동기랄까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이유나 혹은 특정한 어떤 감각이나 혹은 그 장소를 찍어야만 한다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출발점에 생각들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가 이 작품을 보면서 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물론 여러 개의 단편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보충을 잠깐 하고 진행을 할까요? 그 정유석 작가의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기무사라는 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종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로 재개발되기 전에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영되지 않았고 이제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장편 영화 개봉 예정 중인 영화도 출발점은 한 작업에서 출발한 것이고 같은 제목의 그 작업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픽션으로서 이것을 어떤 재개발 아파트 터에서 발견을 했다 이런 언급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차재민 작가 같은 경우도
오늘 촬영되지 않았지만 이전 작업 중에 그 오션 파이브인가요? 그 상가가 만들어졌던 가든 파이브. 가든 파이브 공간을 보여주면서 이제 김성호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던 탭댄서가 등장해서 그 공간 안을 돌아다니는 작업이 전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의 선택들이 작가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의식 혹은 매체 자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작가적인 절박함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 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고 하면서 GV를 그래도 가끔씩 하는데 이렇게 제가 첫 말을 뛸 때까지 오래 걸렸던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김성욱 선생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안에 다 많은 영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술하는 영화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자꾸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차이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좀 비유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가 어쨌든 진주 목걸이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목걸이에 이제 진주를 하나 꿰가지고 이제 목걸이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영화의 어떤 문법이라면은, 미술은 기본적으로 그 진주를 한 움큼 쥐고 딱 바닥에 뿌려버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모양 자체가 어쨌든 하나의 형태로 보이고 거기서도 어쨌든 아름다움이란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영상 작업들은 어떤 그 중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뿌려놓고 그 안에 그 뿌린 모양에서 이제 일종의 화살표를 좀 쳐주고, 근데 그 화살표의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각자가 자기 이야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술이 이제 현대 미술이 이제 모든 권력들을 좀 다 뺏겼잖아요. 뭐 대중도 뺏겼고 자본도 뺏겼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석의 권력을 이제 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르주아 문화의 어떤 꽃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아직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술 작품 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꿀먹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함부로 말했다가 좀 주저하게 되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써도 다 자기 얘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화살표를 그린다고 했던 말은 어쨌든 그 미술이 갖고 있는 그 해석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좀 다시 나눠줄 수 있을까, 이제 각자의 이야기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항상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김성호 선생님이나 이제 박지현 큐레이터 했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책임감과 작가로서의 어떤 자의식과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제 삶에서 겪었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반영도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항상 어떤 예술 작품 볼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우열이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하나로 이제 묶여서 그 순간에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무사 같은 경우는 그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기무사 전시를 이제 제안받았을 때 이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 이 공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에 많이 주목을 했었고. 몇 년도였죠? 2009년도에. 그때 어쨌든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어떤 특히 이제 그 80년대 그런 어떤 이제 90년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 안에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출발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먼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세월호랑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때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 사건이 뭔가 저한테 마음에 좀 다가왔는데, 근데 이제 그 제 용산 참사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타서 이제 사람들 막 나오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분명히 자기 가족도 생각났을 거고 자기가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왜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윤리적인 질문이 좀 저한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죽은 자들 때문에 이제 저가 살아있는 산자들한테 어떤 질문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공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촬영기기들로 찍었던 일종의 에세이 같은 필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앰비언트 뮤직이라고 이제 따로 어떤 사운드가 그 장르가 있는데, 그 먼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에서 어쨌든 한 번의 질문이 좀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기성음악 같이 락 음악을 딱 템포가 있는 걸 쓰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화면 편집을 이제 맞췄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 먼지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 스케이프를 먼저 좀 다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몽타주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사일런트 나이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그룹이랄까 실험적인 예술가들하고 제가 일종의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어떻게 이 음악을 다시 이제 번역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중요했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질문지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이렌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례 정도 전시에서 이제 보여졌었고 아트스페이스 풀이랑 그다음에 부산 갤러리에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이 작업을 보여주게 된 맥락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줬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스케이프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 안에서 보여줬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영상적인 측면이나 워낙에 어두운 영상이기 때문에 전시 공간 안에서 화면이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보여졌었고 사운드들도 간섭의 문제가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작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사실 제 작업이 미술관에도 많이 있어요. 영화제도 많이 상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지들은 전주에서도 틀었었고 별들의 고향은 뭐 국내 영화제도 많이 틀었었고 이제 극장 사이즈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미술에서 영상 작업을 생각하면 어떤 미디어라는 독립적인 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서 영상을 쓸 때는 항상 이 영상 작업이 일종의 하나의 인스톨레이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암흑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쨌든 인스톨레이션이 가능해져야 인스톨레이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시장의 주변 환경이나 이제 쇼케이스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좀 더 그 다른 의미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영상 작업을 하면서 영화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극장 사이즈에서 봤을 때를 항상 유념하면서 좀 파이널을 만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색이라든지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기본값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디폴트 값을 맞춰주는 상영 공간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런 거는 조금 진작에 조금 포기한 게 있고 그 전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런 어떤 갤러리 스페이스라든지 이제 미술관 안에서 또 내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이제 항상 작업할 때 감안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미술관이나 그런 데 할 때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과 다른 작업과 어떻게 조금 링크를 많이 시킬까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미술관 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지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먼저 선보인 건 인터넷으로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됐었고 미술관으로 거꾸로 들어온 셈이 됐잖아요. 뭐 재용 씨가 큐레이터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작업 우리 하루밖에 설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뭔가 이렇게 전시라는 그 세팅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준비가 덜 돼서 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일하는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 원래 사회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번 작업 먼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망자들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 제가 이제 1층 전시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박장경 그 파킨찬스의 그 어떤 가장 큰 작업이 고진감래가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하고 러닝타임 가지고 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먼지들에 갖고 있는 어떤 영상적인 부분을 힘을 좀 빼고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의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전시 공간 들어갈 때 정윤석 작가 작업 인지하지 못하고 파킨찬스를 보고 다른 작업들 보고 나갈 때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영상적인 부분을 오히려 강하게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간을 보면서 좀 같이 생각을 달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재민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같이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술 작업하면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작가들이 회의감이 좀 있어요. 이걸 다 끝까지 안 본다는 그런 어떤 회의감이 있고 사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뭔가 훅을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까지 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영화라는 매체의 가장 큰 핵심은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성을 계속 붙잡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편해질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상 작업 초기 할 때는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내 작업을 많이 봐주길 원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영화라는 매체를 따로 해가지고 장편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미술관에서는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게 사실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도 하나의 어떤 권력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선택의 폭을 관객들한테 조금 더 많이 열고 좀 관객들을 좀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앉아 계시면은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차재민 작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다시 돌아가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것에 대해 대답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소와 저의 어떤 관계가 있죠. 뭐 미군과 크로마키나 트로트리오 알츠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촬영된 것이에요. 송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약간 저는 어떤 되게 멀리 있고 평평한 어떤 풍경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잡음이 많은 풍경이죠. 그래서 그 풍경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작업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상 장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장소에 얽혀 있는 뭐 부조리함이나 뭐 오해나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대의보다는 내가 왜 이 장소에서 왜 여기서 헤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카메라 웍도 보면 아주 멀리서 찍었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미시적이었다 거시적인 움직임이 계속 교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풍경과의 거리, 그래서 그 풍경 안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장소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그리고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 프로그래밍 디렉터께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동물 혹은 곤충과도 같은 어떤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약간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계획하면서 뭐 동물을 연상하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긴 한데 조금 얘기를 좀 끌고 가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 크게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인생과 되게 닮아 있는 그 현재를 느끼게 하는 우화로서의 영화와 그래서 비언어적인 영화와 언어적인 영화의 차이, 그러니까 언어적인 영상의 차이를 두고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언어로서 작용하길 바라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
그다음에 그것이 언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정교하게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더 감각적으로 느끼시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흔히 많이 보시게 되는 영화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을까요? 글쎄 많이 다르기보다는 네. 그 움직임이 출발점도 목적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닌다 이 느낌. 그리고 특히나 이 트로트 같은 경우라면 세 명의 사람이 계속 이 공간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몸짓 자체는 뭔가를 수고하는 건데 그래서 뭐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장면도 있지만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공간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쉬지도 않고 계속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곤충이나 뭐 아니면 동물이라는 비유는 적절하진 않은데 왜 그런 부분들에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동시에 굉장히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빈 수레를 끌고 가는 움직임처럼 뭔가 무익한 형태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운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몸짓들을 봤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손을 쭉 갖고 돌아다녔을 때 이것을 뭔가를 연결하는 것과 연결한다기보다는 그 손은 어쨌든 연결하는 만큼의 공간과 거리들을 마치 측량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덕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미로라는 제목에서 연상한다는 뭐 아리아드의 실처럼 갈 지점과 되돌아올 지점들의 느낌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 처음에 케이블선을 연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몸짓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몸짓 자체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용성이 상실될 때 그것은 예술적인 몸짓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실 그분의 이렇게 팔에 있는 아주 이상한 그 뭐랄까 문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폭의 칼씀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것이 아닌 그 끝날 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실직하신 분 같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는 실용성을 상실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몸짓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성도에 나왔던 외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운동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성도를 다뤘던 이 작품의 경우는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작품 안에서 보자면 약간 높이에 대한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에 대한 느낌도 있지만 높이에 대한 감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높이 안에서 그 내부를 움직여가는 운동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운기의 움직임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보트 같은 것처럼 물을 타고 가는 움직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 처음에 나오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하우스라고 말하면 좀 정물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여갈 때 영화의 마지막에 움직여가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의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들이 이제 영화에 산지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의 어떤 선들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들어가는지 그게 좀 영화를 보면서 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도시 재개발 공간을 다룬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유령도시에서 설정하고 사람이 없는 부분들의 지대를 이렇게 찍어나가는 방식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이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 공간의 그 높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지배력과도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재개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차재미 작가의 경우는 손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영화 내에서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자세입니다. 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건 어떨까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말씀하셨지만 미군과 크로마키 작업 안에서 그 칼을 든 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먼저 송도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자면 그 높이에 대한 것은 카메라가 계속 높은 곳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그 옛날에 그 바닷가 마을과 그다음에 매립을 하고 나서 아파트가 세워진 그 송도의 그 위치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트랙터를 타고 바다로 가는 이유가 그게 원래는 자기 집 앞이 바로 바닷가였는데 그 앞에 매립을 하게 되고 아파트가 서면서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가로질러야만 하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사로 풀기보다는 이미지로서 그 가로지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 계속 부감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계속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찍었던 작업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현장에 갔을 때 바닥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매립의 흔적이었던 거죠. 원래는 바닷가였던 곳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 제가 알아나갔던 그 과정처럼 이 카메라도 그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과 크로마키는 굉장히 관념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고 방식, 그다음에 관념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는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가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그 작업 마지막에 그 크로마키를 딱 쳐놓고 앞에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한 어떤 노동을 감각하는 관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만 보여줘도 이거는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넣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케이블 설치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노동의 처음과 끝 과정을 알 수가 없죠. 사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 소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분절된 그 노동 과정 안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인터뷰 과정을 또 거쳤었어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자신들이 엔지니어로 불리길 바라시는 거죠. 장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손, 이 마스터로서의 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노동 과정 안에서 소외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 것인가. 왜냐면 이건 너무 양극단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나이프를 쥐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실마리가 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이프는 실제로 쓰지는 않는 건가요? 작업할 때 실제로 쓰기도 하는데 이제 노동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로 노동을 하진 않지만 그것을 재현한 손에 이제 칼이 쥐어져 있죠. 그 손의 제스처는 사실 나이프를 든 상태에서 손의 제스처라기보다 원래 케이블을 묶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케이블을 묶는 설치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손인 거죠. 그 손에 이제 칼이 네, 그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데 이제 칼을 넣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다른 것들은 너무 이렇게 언어적으로 짜여져 있는 작업 안에서 칼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제 나름으로는 거기서 이 잘 감각할 수 없는 노동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칼을 겨눠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넣긴 했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예술공장에서 처음 선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때 보여줄 때는 전시 공간 약간의 블랙박스 안에서 작업을 보여주고 출판물도 같이 이제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출판물이요? 네, 미군과 크로마키라는 작업은 금천예술공장에서 제공했던 그 커뮤니티 앤 도시 리서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커뮤니티 아트라는 것이 되게 방대하고 사실은 한편으로 되게 전형화되어 있는 장르이긴 한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정말로 리서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작업보다는 리서치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 막 그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던 그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지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죠. 근데 그 책이 뭐 아트샵이나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 아니라 다시 그 인터뷰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책이 됐으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케이블 비정규직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 속에 있는데 이 하도급이라고 하는 이 노동구조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지만 10명에서 15명 단위의 그 작은 소규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500명이 되고 이 500명이 한 기업을 상대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단위에 있는 분들이 서로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 인터뷰집이 이 노조 안에서 돌았을 때 서로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포그 앤 스모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여줬던 게 문화역 서울 284에서 있었던 전시의 한 복지에서 보여줬었고 이제 그때는 퍼포먼스랑 같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늘 보게 된 건 이제 상영용 버전이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크게 없고요. 네. 네, 다만 퍼포먼스 사실은 그 전시가 퍼포먼스 전시였고 이제 탭댄스라고 하는 이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제 큐레이터의 청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영상 안에 들어 있는 탭댄서를 밖으로 불러내서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좀 더 세게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이 다르다거나 이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정희석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별들의 고향 작업이 스크린 버전이라고 해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무슨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네. 그 기무사에서 2009년에 보여줬던 거랑 영상의 네. 내용이 뭔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약간? 저는 실제 설치된 거랑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실제 기무사 때 버전은 그 밑에 있는 그 모니터 채널과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메인 채널 딱 두 개만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크리닝 버전이 제가 그때 설치를 하고 싶었던 어떤 설계 완성본 같은 거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공간도 실제로 하고 싶었다. 네. 근데 이제 좀 달라 보이는 거는 이제 그 벽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무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영화에 더 회전력을 더 강하게 돌려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작업할 때 뭘 고민했냐면은 그 사실 아까 제가 영화라는 매체를 생각하기에 좀 시간을 다루는 학문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그 기무사 그 사령관 시절인 전두환 때부터 거기 이제 노태우도 다 기무사 출신이에요. 사진도 같이 전시를 네. 하셨었죠.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80년대를 가장 그 정서적으로 지배했던 공간인데, 그러니까 한 이 10년을 어떻게 이 짧은 15분 안에 담아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그 작업하면서 이제 조금 많이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단편 만들 때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이때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일종의 어떤 매체로서 어떤 어떤 질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영화라는 종이가 있다면 이걸 엄청나게 막 꾸깃꾸깃해가지고 막 닳고 닳게 해가지고 이제 찢어버릴 때까지 막 꾹꾹꾹 눌러 써봐야지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먼지들 같은 경우는 그 텍스처의 어떤 그 텍스처를 종이를 이렇게 손을 만지면 그 종이의 어떤 질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 약간의 우둘투둘한 어떤 그런 텍스처를 조금 상세하게 좀 그려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그랬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단편들 초기작 말고 이 새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질감을 최대한 조금 뭐 흔히 이제 몬드리안 같은 게 점선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라든지 뭐 화면이라든지 뭐 빛과 어둠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촉감적으로 그 작업을 설명해 주신 게 좀 인상적인데요. 이거를 받아서 김성욱 프로그래밍 디렉터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관에서 계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식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이건 뭐 미리 조율된 질문은 아니지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글쎄요. 저는 그 방금 정윤석 작가가 얘기했던 뭐 촉감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사이렌나이트 같은 경우를 질감이나 이제 촉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묻고 싶어요. 사실 사이렌나이트랑 먼지들은 좀 반대 방향에서 만들어진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그러니까 아마 촉감적이나 질감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먼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대신 이 사이렌나이트 같은 경우는 꽤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그게 빈털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들어갔을 때 그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꽤 흥미롭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을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시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닫힌 내부, 뭐 닫혀있지는 않죠 사실. 내부에서 바깥이라는, 그러니까 내부와 바깥이라고 하는 이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촉감적이라고 하면 너무 플랫한 느낌인데, 실제로 저는 정석 작가 영화 안에서는 이 바깥과 내부라고 하는, 혹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혹은 들어가서 바깥을 바라본다는 그런 감각이 훨씬 더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질감적인가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렌 나이트는 사실 그 어떤 텍스처 그런 거보다는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스클라벤 탄치의 이제 음악을 듣고 영화적으로 좀 잘 번역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러니까 좀 만드는 사람, 뭐 영화 감독이라는 자의식보다는 좀 그냥 번역가로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 강정석이라고 그 작가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일종의 그 콩알탄이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고 너가 와서 피처링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영화라는 매체를 이제 좀 봤을 때 굳이 이제 시각예술 안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따로 구분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영화라는 규범을 봤을 때 서사 안에서 그 서사의 어떤 서사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작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약간 그런 케이스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 분야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까지 뭐 이렇게 숟가락 올릴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영화라는 그 몇 가지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성,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제가 이제 되게 이제 꽂혀 있던 것들이 어떤 그 사운드적인 그런 부분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별들의 고향을 보면 좀 작업 자체가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많은 걸 쫓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컷도 굉장히 잘게 좁았고, 나 기아 안 풀고 끝까지 한번 달려볼 거야, 뭐 이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런 질문을 한번 끝냈기 때문에 그 사이렌 나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움직임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빈 공간에 그렇게 빗물 펌프장 이렇게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했을 때 어쨌든 한국에는, 특히 서울에는 이렇게 빈 공간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공간의 성격이 없는 곳에서 일종의 성격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조금 신선하고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 방법론을 조금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같이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한 지가 한 45분 정도 다 되는데요. 일단 저희끼리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만 하고 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퍼블릭 프로그램 되게 여러 번 했고, 첫 번째 프로그램 시작은 미술관에서 4월 12일 날 저희가 토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욱 프로그래밍 디렉터께서 말씀해주신 게 미술관에서 영상 작업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 마치 일종의 병실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병실이라 하면 이제 회복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전에 했던 그 질문, 그 오늘 보신 관객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온 이상 99분 동안 이 작업 끝까지 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랑은 전혀 다른, 뭐 작업 한 10초만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끝부분에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보여주게 됐고, 특히 이제 미술관에 있는 작업인데 여기서도 보여주는 작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떠하셨는지들 약간 간략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뭐 영화관이 미술관보다 상대적으로 강제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영화도 뭐 보면은 뭐 화내고 나가는 영화 많이 봤어요. 똥파리도 그렇고 극장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그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 좀 더 섬세하게 연출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만은, 동시에 어쨌든 그런 큐레이팅을 할 때 어떤 그 관객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 그러니까 관객한테 그 시간, 그 작품 안에서 시간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투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이라든지 여지들을 많이 좀 남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술관에서 영상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할 때 일반 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관객이 작품 안에서 이제 그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여백들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잘할게요. 네,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차지은 작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영화관과 미술관의 어떤 그 상영 환경의 차이 뭐 이런 것들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다만 영화관에서 그 사운드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영화냐 미술이냐의 차이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도 너무 다양한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닮아 있는 우화로서의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비언어적이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영화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언어적이고 그다음에 형식을 만들어가는 영화, 그러니까 그 우화적이라는 영화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영화들, 영상들, 언어를 만들려고 하는 영상들이 어떤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형식과 언어를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초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뭐 편안함, 뭐 소리가 잘 들린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 말고는 사실은 그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조금 늦게 왔는데 작업들을 보면서 계속 되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하면서 봤거든요. 재민 씨가 작업 같은 경우에도 트로트 트리오 왈츠가 지금 미술관에서도 되고 있고, 스피커도 있고 이제 약간의 고립도 주기 위해서 헤드폰도 있지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압도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어땠을까? 이거를 이 화면에서 보지 못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한 달쯤 전에 그 병실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던 김성환 선생님께 또 약간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관객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하찮은 금영화라도 영화를 볼 때의 흥미로움이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시 작품을 볼 때도 별 흥미를 못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장소랑 연결된 건지 아니면 어떤 작품과 연결되는 건지를 생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볼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갖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하찮은 극영화일지라도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걸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과학적 무의식 같은 그런 게 이야기를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야기는 재미가 없고 그게 찍혀져 있는 공간이나 장소나 이런 게 정말 눈에 들어오고 60년대 한국 영화 볼 때 정말 못 만든 영화 안에서 이상한 풍경들을 볼 때 느낌 같은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전시적인 작품이 극장에서 보게 될 때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없어서 대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영상을 볼 때는 되게 편한데 동시에 그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과학적 의식이랄까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의식적이거나 개념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상을 볼 때의 어떤 다른 흥미로움일까 이런 게 좀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도리어 어떤 작품은 전시장에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보고 굉장히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그 텀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한 되게 조각 나있는 인상이랄까 그게 훨씬 더 흥미롭게 볼 때가 있어서 과연 전시 공간 안에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혹은 똑같이 다 봐야 된다는 엄격한 규제처럼 극장에서 틀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더 좋은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 의문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네. 전시장에 들러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시를 관람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거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관객 질문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자리로 이동이 될 겁니다. 네. 질문이 없는 걸까요?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걸까요? 네, 저 뒤에. 차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미군과 크로마키의 그 주인공 만나기 전 많은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략 한 몇 분 정도 만난 상태에서 그분을 어떤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하고 왜 혼자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원래 팀이라는 게 있을 텐데 혼자 움직이면 그분이 혼자 있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만 만드신 게 아니면 만드실 때 동조하고 거기 나가서 자기 얼굴을 내밀고 직접 자기 그렇게 어떤 노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분이 참가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작업하게 되신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집을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500명이 그 각자가 고립되어 있는 팀 단위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하도급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단위별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그 케이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 설치 기사님들 이사하시거나 인터넷 새로 설치하실 때 만나보셨겠지만 일을 할 때 그룹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소그룹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불병정 구조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뭐 파트너사가 있고 그 파트너사 밑에 뭐 소사업장이 있고 소사장이 있고 밑에 하도급 노동자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 과정 안에서 분할된 사람들이 맨 위에 있는 한 기업과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노동조합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주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뭐 작년에 되게 큰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났던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분들은
뭐 500명 거의 가까이 매일 같이 봤죠. 파업 현장에 가서 보게 된다면. 하지만 인터뷰를 했던 것은 한 20명 정도의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는 그 이유는 그 동네마다 그분들이 다 구역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다양한 동네에 계신 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동네 사업장에서 가장 말을 잘 하실 수 있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의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기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배우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20대 초반에 무엇을 하고 싶었냐고 물어봤을 때 다들 의외의 답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후보로 뒀던 분이 2분이 계셨는데 다른 한 분은 춤을 추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배우가 되고 싶었던 분 같이 만나서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작업에는 이분만 등장하시지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 일하는 과정이나 이 손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분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이렌 나이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에서 그 카메라 위치에 따라 소리들이 울림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간섭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화하는 그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표현하려는 소리들을 어떤 침범한다는 생각 그런 건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멤버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했는지. 일단은 그 친구들이 이제 음악 앨범을 그런 식으로 긴 시간으로 만든 앨범이 있는데 그거랑 사운드 장비를 똑같이 세팅해서 갔었고요. 근데 이제 캠코더로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그 캠코더에 나오는 음질을 이제 들려주고 그 밴드라고 하면 좀 안 돼요. 사실은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는지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 다 멍청이들이어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공간의 간섭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지점하고 끝내는 지점이 있는데 그 스타트 지점과 끝내는 지점이 제가 디렉션한 건 아니고요. 아티스트 분들이 그 스타트 지점을 그냥 해가지고 그 어떤 시작과 끝을 맞춰놓기 때문에 제가 그 공간에서 계속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런 충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물의 동선을 제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또 자체로 갖고 있는 그 음악 또 동선이 있으니까 예행 연습 같은 거 없이 없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행 연습을 하기에는 조금 일정이 조금 안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긴장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 빠져줘야 될지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더 세게 나가고 싶은데 카메라 때문에 의식돼가지고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멤버 안경 쓴 그분 준용 씨인가 그분 말씀에 따르면 훨씬 더 자기들끼리 퍼포먼스 때는 훨씬 더 세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이 테크놀로지가 좀 그런 게 완벽하게 리얼은 안 되는 게 캠코더 자체가 또 일정 데시벨이 넘어가면 사운드가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 같은 것까지 생각하는 보면 완벽하게 리얼이라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요? 없으세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한데 안개와 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안개와 연기에서는 탭댄스의 움직임을 자동차가 타고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다른 영상들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선적으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연결점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장면만 유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찍으셨는데 제가 다른 작품들을 못 봐서 이번에 상영했던 세 편의 영화에서는 한정해서 보는. 사실은 안개연기 만들면서 제일 괴로웠어요. 그 어떤 이 영상을 만드는 시선을 자리 잡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렇게 분절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보면 이렇게 파트별로 좀 나눠져 있달까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걸 넣었던 이유는 이제 송도에서 작업을 하려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여기를 왜 헤매는가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정서랄까 감상이랄까 그 밤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계속 하염없이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닐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작업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좀 여러 사람들 고생을 좀 많이 시켰고 편집하면서도 이게 어떤 작업일까 좀 모르는 상태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두 작업은 좀 많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시선을 빼고 조금 더 그 메시지적으로 작업을 했었죠. 저는 별들의 고향에 대해서도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푸티지를 쓸 때 사실 그 푸티지들이 뭐 79년도부터 해서 뭐 김사와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김사라는 공간의 내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혹은 뭐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인데 그런 영상의 이미지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좀 약간 궁금한데 왜냐면 어쨌든 그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혹은 어떤 구성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긴 하지만 과거의 이제 영상인데 그게 김사라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촬영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염두하시는지. 글쎄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과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들의 고향은 좀 약간 에듀케이션 목적으로 좀 알려야겠다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푸티지 관련해서 제가 2009년도에 기무사 전시를 했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셨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죽었을 때 그 이렇게 광화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푸티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우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미지와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멘탈리티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푸티지를 쓰면서 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어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숭고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8시 30분의 아침 드라마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 사회를 관통한 어떤 한국 사회는 정말 숭고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그리고 그걸 되게 거기다 굉장히 강박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그런 어떤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비디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푸티지 영상을 좀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은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영화가 섹시하게 보이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들 때 친구들한테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소녀시대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조회수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때 저의 생각을 조금 생각해보면 좀 그게 좀 유치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엄숙주의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술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천장이랄까요? 그걸 항상 이렇게 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유의적 차원에서 조금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위협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순간 그것을 넘어갈 때도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되게 이제 학술적으로 잘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돌파하는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 만들 때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조금 푸티지 작업을 하면서 편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 전시에서 이제 뭐 박창경 작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 네. 다른 작가분들 네. 그 작업들 같은 경우는 기무사라는 공간성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상당히 심각한 네. 작업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당시에 전시할 때 전두환이랑 이렇게 육사 졸업사진이 있는 거를 네. 전시 공간 바로 옆방에 배치를 하셨잖아요. 네. 김성욱 프로그래밍 디렉터께서는 이게 기무사라는 공간의 맥락이랑 작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했던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 내용에 보면 이제 노래가 세 곡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박정희 서거가 있고 뭐 전두환 이제 대통령 되는 게 있고 이제 뭐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복되는 그게 일종의 되게 쉬운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전시를 좀 돌이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외국 작가들도 왔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비엔날레형, 그러니까 영화로 짜면 영화제형 그런 어떤 박물관식 이런 이렇게 큐레이팅 구성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좀 있는데, 백여명의 작가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고 유치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쁨받겠는지 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 공간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면은 사람들한테 혹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이쁨받는지 알겠는데 좀 그거랑 좀 선을 좀 그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을 긋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 정서적인 단절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되게 힘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질문을 그러면 조금 더 받기 전에 저도 하나만 물어보면은 차재민 작가 작업 같은 경우에 트로트 트리 왈츠랑 포그앤스모크 같은 경우에 중간에 차 타고 가는 장면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라디오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방송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트로트 트리 왈츠도 이제 보면 중간에 라디오 혹은 테레비 인도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방송이 된 거가 그냥 들어간 건지 아니면 포그앤스모크처럼 실제 뉴스 실제 클립이에요. 뉴스 클립.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고 바로 손을 드시는 거죠. 정미석 작가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먼지나 아니면 논픽션 다이어리 같은 그런 그 미술관하고 영화관에서 둘 다 상영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그 미술관에서 상영했을 때 괜찮은 보여줬을 때 어떤 해상도나 소리에서 괜찮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관 상영했을 때 그 요구되는 어떤 종류의 그 퀄리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동시에 상영되는 작품을 만드실 때 그 기본 세팅을 영화관에 상영한다고 가정하고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눈빛의 나이를 짧게 홍보하면 7월에 개봉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잘 20년 동안 했는데. 근데 확실하게 하나를 말해줄 수 있는 건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20년 동안 배급을 해보니까 관객들은 핵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관객들은 싫어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논픽션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 굉장히 좀 용기가 좀 없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집본에서 분명히 이게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좀 더 서사와 이런 구조를 단순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영화에도 갈 수 있었고 상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봉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작가한테 어쨌든 영화의 완성도와 그리고 이제 좋은 영화, 나쁜 영화 기준이 예전과는 좀 질문 자체가 저한테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술관에서 보여줄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라는 그러니까 차재민 작가님도 그러시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거,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영상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 같은 걸 정확히 알고 그걸 어떻게 다시 비껴나가든지 다시 돌파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시장에 계시는 어떤 큐레이터 분들이나 기획자나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란 건 작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국의 되게 유명하신 실험영화 감독님도 결국 스스로 자기가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결국에서는 저는 좀 이제 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제 뭐 자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성호 선생님이나 이렇게 되게 작업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술관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환경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작품의 개념을 어떻게 다시 쇼케이스하냐의 문제인 것 같고, 영화관에서 왔을 때는 좀 더 다른 경험을 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 명에서 단체로 보는 이 집단 경험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영화가 아까 김성훈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즉각적으로 관객들한테 반영되는 거고, 그런 어떤 우연적 요소가 훨씬 더 극장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이제 미술 작업하고 영상 작업, 영화 쪽 작업들을 병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버전을 두 개를 다른 어떤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싱글 채널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기본 작업이 있고 그거를 약간 어레인지먼트 정도 하는 정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렇게 뭔가를 되게 주도 면밀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별들의 고향을 만들 때 어떤 저한테 작업적인 작가로서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끝내고 나니까 먼지들을 할 수 있었고, 먼지들 끝내고 나니까 사실 사이렌 나잇 같은 작업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논픽션 다이어리 같은 영화를 이제 기록으로 만들 수 있던 거라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질문에 좀 정확히 알겠는데 이제 그런 걸 의식하면서 작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끝났을 때 다음 질문이 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초이스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전시장이 더 어울린다, 전시장이 화이트 큐브라든지 뭐 전시장에 그런 매핑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뭐 전시장에 어울리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주제가 좀 더 영화관이라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제 집단 관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뭐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를 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이랑 같은 시간에는 오긴 콜렉티브랑 김경만 감독의 작업 상영, 그리고 이후에는 오긴 콜렉티브, 김경만 감독, 그리고 윤성 선생님 제가 참여하는 토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술관 전시는 6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 미술관에 오시면 이제 설치 뷰가 포함된 브로셔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웃으세요? 네. 돈 버는 게 중요해. 하서 분이 나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미술관 티켓값 얘기한 김에 미술관 티켓값은 2,000원이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5월 31일 날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노은영 프로그래머와 윤성
문진라와 사이 기획부장님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의견 교환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